안녕하십니까. 부동산 엑스팔 굿모닝 신소장의 신소장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부동산 뉴스 읽어주는 남자라는 가제목 코너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목요일이나 금요일 정도에 진행이 될 예정이고요. 일주일 정도의 부동산의 주요 이슈들이나 또는 조금은 우리가 알아야 될 뉴스에 대해서 간단하게 코멘트를 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그럼 오늘 방송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털 다음 카페 부동산 X파일 게시판이나 부동산 X파일 팟빵 게시판에 여러분의 사연을 올려주세요. 또는 문의사항을 스마트폰으로 음성 녹음하셔서 보내주시면 방송 제작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네, 파이낸셜 뉴스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 3월 13일 네이버 뉴스에 등록된 것인데요. 제목은 민감한 주택 법안들 시장은 갸우뚱이라고 합니다. 우선은 요새 지금 현재 같은 경우에서는 정권이 바뀔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그 상태에서 주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나 혹은 국민의당 야권에서 부동산 관련된 정책에 대해서 발의된 법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려보도록 해볼게요. 우선은 여기에서는 안호영 의원, 전동영 의원, 그리고 윤영일 의원이 각기 법안들을 만들어 봤는데요. 서민들을 위한 법안들이 만들어졌습니다. 주요 골자들은 후부양제, 분양원가 공개 등의 법안이 만들어졌고요. 그리고 특히 뉴스테이라고 불려지는 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발의가 됐습니다. 주요 내용을 한번 살펴본다고 한다면 임대료 증액, 즉 우리가 뉴스테이 같은 경우에서는 기업형 임대주택이라고 보시면 무방하십니다. 네, 기업형 임대주택 같은 경우에서는 이게 왜 생겼냐? 우선은 재개발 같은 경우가 일반적으로 진행이 안 되는 경우 중에 가장 큰 게 우리가 70에서 100을 만들 때 그 나머지 30이 분양이 가능할지 그리고 시장상에서 이게 통할지에 대한 미지수 때문이죠. 우리가 통상적으로 재개발 지역 같은 경우에서는요. 2만 평에서 4만 평 정도의 재개발 지역이 형성이 되는데 우리가 4만 평 정도라고 한다면은 구도심에 진행이 되는 경우 일반적으로 세대수 같은 경우에서는 2배 정도 2배 정도 세대수가 최대한 가능합니다. 즉 150%에서 200% 정도의 세대수의 증가가 예상이 된다고 한다면 일반적으로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 바로 이 일반 분양분을 과연 시장상에서 털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점이겠죠. 그래서 이 문제점을 해결되는 방안으로 강력하게 제시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뉴스테이입니다. 일반적인 임대주택을 형성을 되는 거고요. 그리고 대기업들이나 혹은 중서 건설사들이 진행을 하는 부분이 있죠. 뉴스테이는 우리가 공공주택과의 차이점을 살펴보게 된다고 한다면 뉴스테이는 일반 시장이라고 보시면 무방하세요. 임대주택을 합법적으로 진행을 하는 건데요. 지금 현재 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대해서는 임대료 증액을 5% 정도, 5% 정도 가능하다고 되어 있죠. 통상적으로 우리가 주택임대차 보호법이나 상가임대차 보호법에 나와 있는 1년 후 계약이나 혹은 재계약, 묵시적 갱신들을 포함한 갱신 후 1년 후에 올릴 수 있는 합법적인 부분이 바로 8%에서 9% 정도 보신다고 한다면 일반적인 민간 임대주택 같은 경우에서는 그것보단 다소 낮은 그 상한율을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이 5%는 대기업 같은 경우에서 임대주택은 일괄적으로 올릴 수 있는 가이드라인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다는 단점입니다. 즉 갱신을 할 때
그리고 재계약을 할 때 5%는 일괄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것이죠. 민간임대주택은 공공임대주택과 다르게 이것은 일반 시장, 즉 중산층을 타겟으로 만든 임대시장이라고 보시면 무방하십니다. 지금 안호영 의원께서 올리는 것은 그것에 대해서 5% 범위에서 즉 그 아래를 본다는 거죠. 그리고 통계청이 발표한 가장 최고 연도와 그 직전 연도에 해당 지역의 주거비 물가지수의 변동률 기준으로 임대료를 증감률을 산정을 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제가 어딩만 살펴본다고 한다면 증감, 즉 감소도 살펴볼 수 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이거 같은 경우에서는 임대료를 줄이겠다는 얘기죠. 실질적으로 말씀드린다고 한다면 그 마지노선을 기존의 법률의 5%를 최고 한도로 본다는 것은 줄인다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이럴 때 수익성 악화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겠죠. 이것은 조금은 다른 이야기인데요. 일반적으로 분양가 상한제보다 더 무서운 것은 바로 임대료 상한제입니다. 우리가 조금은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해서 여러 야권들이 임대료 상한제 추진을 강력하게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좀 상당히 우려를 하고 있는데요. 통상적으로 임대료 상한제는 제가 다른 얘기는 안 할게요. 네, 안 하고 미국의 유명한 경제학자가 한 이야기, 멘트를 가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대료 상한제는 전쟁의 폭격 다음으로 그 도심을 초토화를 시킬 수 있는 아주 강력한 정책이다 라는 겁니다. 제가 상가임대차 보호법의 적용 범위, 즉 삼성도 보호할 것이냐 라는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적용 범위가 생겼고요. 그리고 그게 입법 예고가 되고 6개월 후에 시행이 될 때 그 전에 많은 임대인들이 주요 상권에서는 임대료가 2배 이상 폭등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좌절을 했고요. 많은 임차인들이 목숨을 달리했습니다. 자, 이렇게 삼성 같은 대기업 집단들이나 혹은 그 자본력이 많은 사람들은 요새는 특히 제트리피케이션 같은 대기업이나 혹은 프랜차이즈의 골목상권 침탈이 상당히 화두가 돼 있잖아요. 네, 그것들을 막기 위한 부분들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겠지만, 즉 착한 입법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결론은 가장 피해를 봤던 것들은 바로 임차인들이었죠. 서민들이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위반 개정안 같은 경우에서도 이런 부분이 다소 생길 수 있다. 특히 물론 5%의 임대료 상한제를 강력하게 시행이 된다는 부분인데 그러면은 대기업 상대로 혹은 건설사 상대로 이게 적용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공급의 위축이 필연적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박원순 시장이 청년층들이나 대학생들을 위해서 임대료가 아주 저렴한 공공임대를 시행을 했죠. 그래서 임대료가 20만원에서 30만원, 주변에서 15%에서 20% 저렴하게 공급을 했지만 문제점은 뭡니까? 보증금이 9천만원에서 1억이었습니다. 왜 그렇게 보증금을 올릴 수밖에 없겠습니까? 바로 건설비라는 거, 그 건설비라는 거를 회수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뉴스테이 같은 경우에서는 일반 LH가 하는 임대주택 같은 경우에서도 임대 분양분에서도 보증금이 센 편인데 민간 개발은 민간 사업자들은 더 세겠죠. 월세도 마찬가지고요. 그만큼 월세에 대해서의 자신의 임대 수익을 보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이 주택들이 그 수익 모델을 제한을 한다면 당연히 공급은 줄어들 겁니다. 네, 주택법 개정안도 마찬가지입니다. 후분양제 그리고 분양업가 공개. 예전에
우리 참여정부 노무현 정권 시절에 분양원가가 상당히 핫했었죠. 그리고 분양가 상한제라는 강력한 규제가 시행이 되기도 했습니다. 분양가 상한제냐면 그게 뭐냐면 원가 연동제라는 단어가 필연적으로 들어갔는데요. 분양가 상한제, 즉 원가 연동제면 우선은 건설 원가 플러스 이자율 플러스 그리고 건설사의 적정 이윤을 합한 금액으로 분양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법률이었습니다. 이 분양가 상한제가 왜 해제가 됐을까요? 폐지가 됐을까요? 이거는 원칙적으로 보면 우리를 위한, 즉 서민들을 위한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해제된 이유가 한 가지가 있었죠. 건설사들의 이윤이 떨어지고 특히 공급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소건설사들도 우리나라에서 하나의 건설 주택 공급을 책임을 지는 하나의 주체라고 본다고 할 때 그 사람들이 강급 공사만 민간 공급이 아닌 강급 공사만 혈안이 됐었던 것은 분명 그 이유가 있었습니다. 자, 이게 다시 시작이 된다고 한다면요. 공급의 초과 공급은 막을 수 있겠네요. 그리고 분양원가 공개 같은 경우에서는 우리가 일제적으로 처음에 시작을 했을 때는 해당 법률로 인해서 이 정도의 금액이 들겠다라는 공개를 하긴 합니다. 하지만 시장 상황이 언제든지 바뀔 수도 있겠고요. 우리가 2년 혹은 3년으로 거쳐서 진행이 되는 이 주택 공급에 대해서 아파트 공급을 이야기합니다. 원자재 가격이 폭등이 될 수도 있고요. 재반적인 금액적인 변수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금액이 완전하다라는 이야기를 못 드리는 거죠. 우리가 이런 것처럼 분양 원가 같은 경우는 가장 핫한 거죠. 그리고 참여정부 시절에서도 분양 원가에 대해서 강력한 규제가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패했었던 이유는 당연히 그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때와 지금의 시장과의 다른 점이라고 한다고 한다면 참여정부 시절에서는 워낙 골디락스 시절, 즉 글로벌 유동성이 좋았기 때문에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규제 일변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막대한 수도권, 2기 신도시죠. 1기 신도시와 전혀 다른 2기 신도시의 거대한 스케일에 대해서의 막대한 보상비가 풀렸었고 그 주변의 땅값들 그리고 대토로 된 주변 부동산의 토지들이 폭등이 되던 시절이었습니다. 부동산 X8 오늘은 민감한 주택 법안들이라는 뉴스를 품평하는 아니면 저의 생각이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네, 부동산 X8 굿모닝 신소장의 신소장이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